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지난주 46번째 시간 포텐셜 게스트 임동길님과 이지승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2회차 분량으로 편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두 분의 게스트와 함께 두 분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고 가시죠. 아, 이게 재밌지?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죠? 네. 야, 진짜 재밌다. 이거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어.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46번째 시간. 방금 전에 두 분의 약간의 떠드는 소리와 함께 또 3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 네, 방금 2부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정의, 각자가 생각하시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 정신이다.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무엇이다. 모든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퍼스널 오피니언이라고 하나요? 퍼스널적인 생각,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승님, 오늘 지승님이 가지고 오신 같이 나누고 싶은 아무 말 대잔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제가 그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또 댓글을 보다가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삼. 네, 안녕하삼요. 뭐 안녕하삼. 울트라 캡숑. 구한말 시대. 그러니까요. 안녕하삼. 지금 헐쩔어. 황제 시대인가요? 대박. 그 어떤 일본 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던데, 그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다 라는 말이 요즘에 좀 약간 유행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도덕?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의 현 작금의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다. 와.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고, 네, 어떤 도덕 쟁탈전이라는 게 아마도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마 한국 사회에 사시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지승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근데 이게 저도 느껴져요. 왜냐면 저도 약간 그 사실 저는 거짓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거든요. 네. 선의의 거짓말도 일단 거짓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어드세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약간 선의의 거짓말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그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회가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요즘 막 MG 막 그러잖아요. 저도 약간 늙은 MG에 속하긴 하죠. 예. 아니 그때 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요. 아슬아슬한 MG. 아슬아슬. 아니죠. 네. MG죠. 네. MG가 80 몇 년, 저기 82년생인가 그때까지는. 아 그래요? 네. 되게 폭이 넓네요. 거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MG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 MG요. 지금 납골당 알아봐야 되는데 자리 없어가지고. 자, 좋습니다. 네. 하여튼간 저도 약간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가식과 약간의 위선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가끔 집에서 혼자 제가 사색을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현타가 와요. 이게 현타가 여러 종류로 올 수 있는데 좀 다른 의미로 제가 현타가 와요. 네, 이런 사색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지? 근데 또 그거를 하지 않으면 또 이게 약간 사람 두세 명 모이면 한 명 매장시키는 거 금방이라고. 예, 약간 맞춰줘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약간 도덕적으로 굴려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약간 맞춰서 나아가고, 약간 그래서 주체성이 약간 좀 사라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진짜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더 주체성을 여기서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요즘에. 그래도 쉽지 않아요. 저의 솔직한 모든 감정과 생각을 얘기한다는 게 어떤 사회성의 입장에서 예, 마냥 그렇게만 하기도 힘들고 또
또 속이기도 하기도 힘들고 네, 나의 생각을 또 막 해서 남의 생각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고 근데 또 안 들어주면 안 되고 그 중용을 또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덕 쟁탈전이라는 어떤 의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탈전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 사회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지 넘을 듯 안 넘을 듯한 그런 선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공연을 하고 있다 지금. 서로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들 약간 위선적인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위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도덕 쟁탈전에 대해서?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극장과 같다. 저는 이 극장이라는 말에 굉장히 딱 꽂혔어요. 그러니까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사회다라고 하면은 전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정당한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를 하고 나도 그걸 잘 지키고 하는 사회면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인트는 극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 도덕적인 잣대를 대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인 맞죠. 잣대를 대고 그거를 내가 생각한 그 잣대에서 상대방이 벗어나게 행동을 하면은 바로 나락을 보내는 또 나락 얘기가 나오네요. 나락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핫한 키워드가 나락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궤에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극장이라는 표현이 되게 뭔가 뼈 아프게 와닿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인내와 관용과 이해를 조금 베푸는 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요즘에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부터도 그렇고 저는 운전할 때 그런 게 많이 발동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오는데 원형 교차로가 여기 원형 네, 교차로라고 그쵸, 그쵸. 하나요? 네, 원형 교차로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항상 회전 우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들어오는 차가 왜 제가 계속 가속을 하지? 내가 먼저인데? 그러면은 저도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가속을 합니다. 먼저니까. 네. 제가 먼저 가요. 저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죠. 근데 그런 것도 어쩌 보면은 같은 교회에 있는 그런 얘기인데 저부터도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뭐 남들한테 조금 이해심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게 되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조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말한 게 딱 이거였어요. 또 솔루션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 보니까 솔루션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관용을 베풀고 그쵸.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 명분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나는 괜찮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생각을 더 이제 중시를 하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이제 남에게도 책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는 감싸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나락을 그러니까 네. 진짜 딱 그 맥락이 네.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맞아요. 누구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뭐 다들 무단횡단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요즘 네. 요즘 요즘도 고란이에요. 네, 고라니. 그런 거 좀 생각을 하면은 조금 상대방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뭐 좀 예시긴 한데 뭐 과거에 그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라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강인 선수 막 사람들이 매장을 하려고 그렇게나 맞아. 막 헐뜯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어리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보다 한참 후배니까 한 번쯤 저런 실수할 수 있지 않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겠다 이강인 선수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 거는 손흥민 선수의 넓은 아량과 이해로 이제 또 잘 화해를 했잖아요. 또 지금 잘 선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질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나락을 보내려고 하고 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탄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적절하지 않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계속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네. 또 저한테도 생각이 또 심겨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로 점점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한 번의 실수, 사실 아량과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서 그걸로 사람을 나락을 보내서 이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네. 그건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로 나도 나락을 가겠지. 하지 말아야 돼. 내 생각을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좀 포장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용과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되게 저 지금 영감이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인사이트가 넘쳐납니다. 지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양질의 지금 라디오 쇼를 듣고 계십니다. 퀄리티 높은. 왜 웃으시죠? 분위기 좋았는데 양질이라고 하는 순간 자기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거 지금 가면이에요, 가면. 네. 저 끝나고 좀 이따 마스크 좀 벗어야겠어요. 땀이 너무 나가지고. 양질의 퀄리티 높은 교양 쇼를 듣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저도 100번 동감을 합니다. 도덕 쟁탈전에 대한 그런 극장 보여주기 위한 극장이다라는 그런 말이 좀 와닿기도 하고. 아니 사실 사람들이 그 개인주의로 가는 게 막 세상에 진짜 막 나 빼고 다 이상한 사람이야.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저는 되게 웃긴 거예요. 내가 진리야. 네, 막 다 본인의 어떤 관점이 진짜 다 도덕적이고 남에게만 엄격한 기준이 다 있잖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근데 사람이 누구나 속으로 관용을 베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들. 근데 그거를 선뜻 할 수 없는 시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관용을 베풀면 요즘에는 관용을 베풀면 바보 돼. 빼앗겨. 호구라는 그 단어. 호구 돼. 호갱. 나는 나만 그쵸. 당할 순 없어. 왜냐하면 나만 계속 당하는 것 같아. 이런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계속 심겨지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나 맨날 나만 양보해? 그럴 수 없지. 약간 이런 마음이 남들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니까 저도 어느덧 그게 거짓말도 한 번 치기 시작하면은 계속 치게 되잖아요. 이게 저도 한 번 그 생각이 심겨지니까 나도 이제 호갱 될 수 없지. 나도 떳떳하게 내 주관과 내가 이겨보자 한번.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대립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치니까 저도 성격이 그냥 그래 네가 할 대로 해라 하다가 오히려 포기를 해버려요. 관용을 넘어서서 포기. 그냥 안중에도 없어져요. 네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난 상관이 없어. 이게 이제 케어도 하기 싫은 약간 그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 한국 사회 돌고 네. 그 한국 사회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무한 경쟁의 시대가 쟤들도 경쟁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정말 맞아요, 무기력한 맞아요. 것 같고 근데 그 경쟁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엔 나는 이 사람을 이기고 어떤 사회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해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뭔가 나만의 그런 개성이라든가 색깔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니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경쟁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쟁이 나쁜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어느새 약간 변질된 경쟁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뭐 저는 수능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능은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앞서서 줄 세우기는 과연 그러면 타당한가? 학생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줄 세워가면서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야.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야 누구는 뭐 땅 샀더라 누구는 뭐 했더라 누구는 무슨 주식 샀는데 떡상했다더라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 근데 쟤는 가만히 있다고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쟤 못 믿겠어 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평소에 말로 던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은 진짜 못 믿게 되는. 제 말이 맞나?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대로 계속 하고 지금 뭔가 무조건 성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적금 깨지 말고 계속 뭔가 아끼고 해야 또 살아남을 수. 또 반대로 돈 모아봤자 뭐해? 요즘 뭐 SNS에서는 사람들 먹고 살고 되게 뭐라고 하지? 돈 벌고 돈 다 잘 쓰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약간 그런 극과 극을 달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잘잘못을 따라서 가치 판단을 떠나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동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음, 경쟁이 과열된 사회, 음, 각박해진 사회가 네.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런 관용과 이해가 부족해졌다는 종합해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너무 동감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생각해 보면은 수영님도 수능 얘기를 했지만 고등학생 내내 수능만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직업 서치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만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맞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획일화 돼가지고 모든 전교생이 다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진짜 탈락자도 없어. 무조건 네. 너도 해야 돼. 네, 외국에서는 되게 독립도 빨리 하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렇게 대학을 가면은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 왔는데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그냥 어린 상태예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사를 가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MG 저것들 안 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뭔가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 있어야 남과 비교를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삶이 팍팍해지고 남과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남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남에게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대고 나한테는 또 유해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 문제가 되네요. 사회 문제죠. 그쵸. 어떻게 보면. 네. 예. 저 듣다 보니까 또 말 끊은 건가요? 아니요, 말씀하시죠. 제가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든 게 있었거든요. 이게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MZ라서 이게 멘탈이 사람들이 되게 유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상처를 되게 잘 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심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만 해도 조그만한 거에 사람의 말이나 어떤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난 잘해줬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사람들이 해주지 않거나 이렇게 돌아오는 게 무서워서 베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상처 때문에. 예. 근데 요즘에 이제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그런 거를 취하기 위해서 그게 더 중시가 되다 보니까 베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고 다시 베풀지 못하니까 베풀었던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더 그 멘탈이 유약해져가지고 그런 거에 민감하니까 아이 그럼 나도 그냥 내가 개인주의로 살래. 그 상처 이제 그만 받고 싶어. 약간 이런 게 계속 연속선상에 있어서 이 베품과 사실 누구한테 베풀거나 관용을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사실. 예. 맞아요. 네. 개인주의로 사는 것보다 이게 사실 훨씬 행복해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누군가가 베풀거나 내가 막 해주고 옛날에 막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쓸모도 없는 학 1000마리 접어가지고 좋잖아요. 네. 그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보셨나봐요. 네. 500마리까지 접어봤는데 그 막 색종이 따가지고 근데 그 마음을 막 전하기 위해서 그 쓸모도 없는 거 그냥 이제 그런 거라도 어쨌든 어떤 조금 더 나보다 조금 더 편한 자리에 뭐 이렇게 뭐 사실 어른들 양보해드리는 것도 예, 어떻게든 관용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 어르신이니까 그 입장을 생각해서 그럴 때 조금 더 이제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싹싹싹 사라지는 게 유약한 멘탈과 어떤 상처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 이런 것들이 계속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화가 제대로 이 사회 문제 현상하려면 베품과 관용을 연습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근데 지금 어른들이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 아이들에게 교육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게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베풀거나 관용하는 거에 사실 저도 이제 요즘 계속 왜 이렇게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이런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도 못 하겠어요. 막 뭔가 사다 준다던가 그냥 뭐 내 돈 쓰고 말지. 근데 이거 내가 어차피 해봤자 나 상처만 받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생각나는 생각이 말이 하나 있는데 뭔가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잘못한 게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을 때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대요. 굉장히 똑똑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기분은 나쁘겠죠 당장. 근데 그걸 조금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다른 날에 그 사람한테 가서 괜찮다,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안한 감정을 들게 한대요. 그것이 복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쉽지 않지. 그런 식으로 관용을 베풀었을 때 호구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대방이 미안한 마음을 안 가져. 네, 지승님이 계속 말하신 거 있잖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반복되는 거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대인배가 되는 거는 진짜 네. 손흥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희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희소한 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게 이게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돼, 친구한테 과자 같이 나눠 먹어야 돼,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는 그냥 도덕적인 의무 혹은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의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용이라는 게 태도가 그걸 뭐 주입식적으로 무조건 관용을 그게 오히려 뭔가 집단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강제로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교육화할 수 있고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예. 이거는 관용도 관용이지만은 법적인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불신을 낳고 불신을 낳기 때문에 결국엔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뻔뻔하게 행동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대중은 더 나락에 환호하는 게 아닌가, 그걸로 뭔가 대리만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뭔가 사회의 지도층이나 아니면은 상류층들이 뭔가 비도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법적으로 뭔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중은 또 분노하고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시위 문화가 되게 발달했던 거잖아요. 그런 시위나 집회나 뭐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까지 모두 포괄을 해서 그런 자기 의견을 분노하고 표출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기준점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야, 쟤네들도 저렇게 책임을 안 지는데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내리갈굼처럼 그럼 나도 책임 안 질래. 쟤들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약간 그러면서 또 피해의식. 나만 당하는 거 아니야? 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약간 그런 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뭔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뭐 추가로 얘기하실 게 있나요? 네, 이건 얘기하기 하도 많은 것 같아서 딱 정리해 줬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도덕 쟁탈전의 거대한 극장과 같은 한국 사회라는 지승님의 주제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그럼 오히려 제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와 이건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되게 엄청 그의 겸손함까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완벽했다. 이것이 바로 과면.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 자, 지승님의 주제 한국 사회는 도덕 쟁탈전의
극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누어 봤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동길님이 가져오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동길님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저는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서 네, 좀 네. 가벼운 주제로. 네. 네.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영화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였는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고 기억에 남는 영화 대사를 얘기해도 되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길님 그러면 먼저 한번 쳐주시죠. 저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영화들을 봤는데 기억나는 건 이제 극장에서 본 거는 조커 폴리아데를 봤었고 그리고 그 전에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봤었고 그리고 또 방에서 내가 또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편하게 그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감독님이 있는데 네. 이분이 기괴한 영화를 만들기로 유명해요. 더 랍스타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 맛있을 것 같다. 포텐셜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런 영화들을 최근에 봤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개 다 되게 재밌게 봤는데 기억에 남는 대사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에일리언 로물루스에서 인간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수많은 감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는 결국 그 감정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과 결단을 못 내리게 되는 거죠. 이 대사를 딱 보는 순간 극장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와, 이번 영화는 제가 이제 왓챠피디아에서 영화를 이제 평점을 내고 가끔 이제 코멘트도 남기는데 이번 영화의 코멘트는 이거다. 그래서 이제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떠오르는 지금 영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생각하신 동안 좀 더 제가 얘기를 하면은 더 랍스타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굉장히 독특해요. 이 영화는 네. 40 며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 며칠 동안 연애를 하지 않으면 동물로 변해버려요. 그런 세계관입니다. 잔인하다. 네. 우리는 한 10번 바뀌었을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완전 애니멀.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동물이 되고 싶은지. 아 진짜요? 네. 주인공은 랍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랍스타가 영생한대요. 오.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랍스타를 얘기를 했는데 랍스터가 실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기 위한 어떤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남녀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연애를 해서 커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세계관입니다. 진짜 특이하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연애를 해야 돼? 그래서 밖으로 도망가요. 밖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주인공도 도망을 가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깥 생활하는 사람들 집단에서는 연애가 금지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그 바깥 세상에 있는 여자와 연애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근데 또 이제 연애가 금지라고 했잖아요. 그 벌로 인해서 그 여자가 시력을 잃게 돼요. 실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일부러 그 눈을 잃게 만들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도 눈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로 간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진짜 독특하다. 네, 되게 막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뭐 두 분 기억에 남는 영화 없으실까요? 저 생각났어요. 네.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I'll be I'll back. be back. 그거 아세요? 실제로 I'll be back이라는 대사가 나오지 않는데요. 아 맞아, 그냥 내려가잖아요. 네, 손만 나와요. 네. 아셨어요? 몰랐어요. 네. 그게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영화에서 있는데 I'll be back이 대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헐. 네. 그거 누가 만든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조인성은 실제로 그 뭐지 주먹을 물지 않았다. 아 그런가요? 물기 전까지 주먹을 물고 물지 네. 않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과장되고 이렇게 다 되는 거네요. 아. 터미네이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미취학 아동 때 삼촌이랑 TV로 터미네이터를 봤어요. 그때 기억 안 나요. 원인지 투인지.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삼촌이 제가 막 무섭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동일아 너 크면은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있어. 터미네이터를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빡세게 와, 가르치시네. 어른 되고 싶지 않다. 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음, 그런 또 추억이 있네요 터미네이터에. 지승님 있으세요? 뭔가 뭔가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요. 가볍게. 아니 생각이 안 나서 못 하겠어요. 네. 뭔가 있는 척 해보고 싶었는데 가면을 쓰고 싶었는데 안 쓰고 전 사실 그냥 마블 좋아해요. 마블. 아 마블. 네,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예? 그거 어떤 거죠? Great power with comes 그거. Great responsibility. 이거 몰라요? 큰 힘에는 큰 책임 따른다. 아, 이거 되게 유명한 대사라서 저는 그때 이제 저는 그 샘 스파 네. 그거 봤거든요. 옛날에. 그 처음 봤을 때 진짜 충격 먹었어요. 진짜 맨날 막 소에서 막 나가고 그 벤 삼촌 죽었을 때 이제 딱 그 말을 하는데 와 진짜 멋있다. 저게 히어로지. 저런 고충과 고뇌와 이렇게 완전 가난한데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힘에는 저는 책임을 따르는데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 너무 저는 감명받았어요. 그런 거에. 그렇게 자기 힘을 통제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영웅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런 거에서도 그래서 뭐 수영님도 참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책임감 가지고 수영교가 이렇게 다시 항상 이렇게 막 포텐셜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보면은 지키려고. 내 거야 지켜내겠어. 당연하죠. 내 건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거거든요. 네. 그 옛날에 제 전쟁 영화를 옛날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지전을 봤었는데 거기 명대사도 좀 많이 나오긴 나와요. 그 맞아요. 악어 중대 해가지고 고수하고 맞아. 그 재밌게 남자 봤어. 배우 누구죠? 중대장 젊은 중대장. 근데 거기서 다른 건 다 빼고 마지막 장면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에 신하균 씨하고 네. 류승용 씨하고 동굴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종식됐어요. 그러고서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네. 12시간 그 종식 전투가 끝나고 네. 들어와서 둘이서 전쟁이 다 끝나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 방공호 어디 안에서 이렇게 술을 둘이 마시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맞아, 종식되었습니다 그거. 하는데 둘이 막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신하균이 옛날에 만났을 때 그 북한군을 만났을 때 이제 류승룡이 이제 높은 네. 직급인데 왜 전쟁을 하냐. 맞아요. 물어봤죠. 왜 전쟁을 하냐 했더니 나도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이러고 죽어요. 네. 그러니까 류승룡이 그때는 니네 북조선 남조선 왜 전쟁하는지 아냐. 니네가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마지막 저도 고지전 얘기하시자마자 저도 그 대사가 진짜 강렬하게 꽂혔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내래 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다. 와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동안. 알았었는데 까먹었대. 그쵸. 와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사실. 네. 그걸 보면서 진짜 내가 지금 저렇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명분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진짜 이거 알고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전쟁이라는 게 진짜 와 무섭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진짜. 저도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네, 저도 고지전 하면 너무 오래돼서 그것만 딱 생각나요. 까먹었어. 이런 네. 게. 그 얼마나 듣는 사람 어이없을 거예요. 맞아요. 허무하죠. 네. 네. 저 사람은 분명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질문을 해서 했는데 결국에 없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저도 지금 찾아봤어요. 지금 네. 말씀하시면서 네. 뭐가 있나 그랬더니 저는 두 가지 영화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 네. 십자군 전쟁 영화인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이란 무엇입니까?라고 기독교 기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슬람 쪽의 살라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으로 왔거든요. 협상을 했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이슬람하고 십자군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 기독교의 군대가 이거 살라딘한테 치고 협상을 해서 이제 끝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리앙이라는 기사가 예루살렘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살라딘한테 물어요. 그럼 살라딘이 아무것도 아니라네 라고 나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기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정의를 정말 정확하게 내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척박한 땅의 그런 도시잖아요. 아무것도 거기서 뭐
뭐 예를 들어서 올리브 농사를 해, 뭘 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세 종교가 집합되어 있는 그 성지라는 의미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이기도 한 누군가에게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말 현실적인 가치보다 정치적인 정신적인 가치로 따지면은 모든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에서 공감을 했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가 마스터라는 영화예요. 2012년에 나왔던 마스터라는 영화인데 혹시 이병 호아킨 피닉스? 네, 호아킨 피닉스의 마스터. 제가 호아킨 피닉스 좋아하거든요. 되게 네. 저도 마스터를 오래 봤는데 네. 얘기하시죠 먼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마스터라는 영화를 제가 네. 왜 좋아하냐면은 사실 뭐 이렇게 정치 역학적인 그런 뭔가 사이비 종교나 독재자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저는 좀 재밌게 봐요. 근데 이 사이비 종교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교주의 오른팔 행동대장으로 역할을 네,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결국엔 마스터라는 거는 뭔가를 인간이든 뭐든 뭔가를 의지하는 어떤 투영하는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스터라는 게. 결국에는 호아킨 피닉스도 참전 군인, 퇴역 군인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결국에는 사이비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다가 다시 탈피하고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서 처음 만났을 때 교주랑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 네. 정말 잘 그려졌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배 안에서 처음에 세션이라고 하죠. 그 세션 치료 과정을 그 교회 그 사이비 교회에서 어떤 심리 치료처럼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까지 들여다보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아킨 피닉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주인공이 호아킨 피닉스가 술을 만들어요. 페인트 연료로 술을 만들어요. 네. 근데 굉장히 독해요. 그게 몸도 안 좋잖아요. 몸에도 안 좋은데 건강에도 안 좋은데 굉장히 독한데 일단 그걸 자기가 마셔요. 교주가 한번 달라고. 호아킨 피닉스가 그거 만드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자기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도 마셔요. 그리고 너무 좋다. 아우 취할 것 같아. 막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리고 라디오 그 녹음기를 틀어요. 탁 틀면서 이제 호아킨 피닉스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호아킨 피닉스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지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잘 배우지 못한 약간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인데 도중에 녹음을 하다가 다시 꺼요. 그리고 다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라. 좀만 틀려도 다시 또 다시 녹음하고 다시 녹음하고 다시 녹음하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지 집중을 못 하거든요. 호아킨 피닉스가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다가 다시 하니까 조금씩 이제 잡혀가요. 집중을. 그러면서 몰입을 하게 돼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뇌인 거죠. 자기 스스로 다시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다시 뭐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홀려 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 교주가 서서히 그런 메시지를 좀 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녹음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이 마스터가 되는 마스터에 의존하는 그 메커니즘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그러니까 호아킨 피닉스를 좋아해서 그 사람 영화를 찾아보면서 마스터를 알게 됐는데 저는 사실 너무 난해했어요. 마스터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사실 그 평점도 제가 안 좋게 책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수영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 번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도 사실 책도 그렇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봐야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그걸 한 3번 정도 봤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무조건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뭐든 간에. 맞아요. 네. 여기서 좀 찾아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교주가 프레디라는 그 호아킨 피닉스 주인공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마지막에 서로 인사하면서. 왜냐면 떠나요. 호아킨 피닉스가. 마스터를 두지 않고 사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어떤 마스터든 간에 우리에게 알려주게나 사상 최초의 인물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마스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 마스터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의존하는 거.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스터를 두고 있죠. 대표적인 게 돈. 대표적인 게 뭔가 어떤 가치관, 어떤 꿈.
그거에 의존하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 때문에 저는 마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았다. 심리적인 문제도 그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치료 알겠다. 과정에서 방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장면으로는. 집중을 못 하니까. 아, 네, 그 사실 뭐 그렇기도 하고 저는 저게 왜 치료 과정이지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그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네요. 네, 마스터.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고 엉뚱한 그런 좀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어느새 그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요. 아. 그 과정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녹음할 때도 처음에 장난삼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 어쩌고 저쩌고요. 다시 아 어쩌고 저쩌고요. 다시 이제 얼굴이 좀 굳어가요. 뭐요. 다시 계속 그래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이 사람이 훈련시키는 거야. 네, 점차 이 교회에 입교하게 되고 빠져들고 진지하게 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프레디는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동안 자기가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지 난잡하게 살고 집중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사이비 교회에 들어오면서 뭔가 진정되고 뭔가 규칙적이고 뭔가 그 삶의 그런 패턴이라 할까 안정성을 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데 아무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평점이 낮더라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마치 군대 유격 훈련과 같군요. 아, 조교가 계속 하면 다시 다시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목적까지 잃어버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래요 처음에는. 까먹었어. 그러다 그렇게 되는 거.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런 마스터까지 저는 얘기를 해봤는데 또 뭐 추가로 뭐 영화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네, 그러면은 좀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동길님은 영화 명대사나 아니면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 전에 앞서서 출연 소감 라디오 오늘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번에 동길님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라디오 출연 소감에 대해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빈말이 아니라 네. 제가 처음 포텐셜 갔을 때 되게 막 재밌었는데 그거에 또 색다른 버전 너무너무 재밌었고 수영님한테 감사하고 네. 이런 기회가 다시 오면 또 너무 좋겠다. 네, 어필을 해봅니다. 네, 네. 2회차 네. 준비. 1차 좋습니다. 지승님? 네. 저도 너무 재밌어서 동길님이 나중에 오실 때 저도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2회차 기대. 각계격 바로 혼자 한 명씩 불러야겠다. 이게 진짜 기대 이상이었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말하면서 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이게 말하면서 제가 정리가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또 듣고 또 피드백을 해주는 걸 보면은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계속 연계되는 이런 시너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약간 뭐 진지할 수도 있고 네. 막 이렇게 막 어떤 웃고 떠드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저는 그런 생각해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또 수영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분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2회차 정도 나갈 것 같아요. 편집해서 이렇게. 대박이다. 영광입니다. 네, 2회차 나가니까 많은 분들 좀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취자분들한테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여기 세종시에 사는 청취자분들, 그 대전에 사시는 청취자분들께. 저 먼저 할까요? 네.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스윗해. 몸 관리 잘하시고 어. 그리고 또 이 세종시에 계신 많은 미혼 남녀들 포텐셜에 잘생기고 아름다운 남자분 여성분 많으시니까 네. 와서 인문학 토크도 하시고 어떻게 좀 어필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시 모집입니다. 상심하지. 네, 우리 또 충청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이게 대전 세종이면 나가는 네. 건가요? 뭐 대전 세종 하면 사실 되게 노잼 도시로 되게 유명한데 우리 수영님 만나면 유잼입니다 완전. 제가
정말 이 모임에 제가 모임 몇 개 해봤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 모임이야말로 재미와 진지함과 또 인문학이 정말 제대로 곁들여 있어요. 이게 뭐, 밸런스가 잘 맞아요. 진짜 잘 너무 맞아요. 진지하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네. 정말 지금 울고 계신데 그러게요, 지금. 정말 그래서 모임만 또 가져주시고 여기 이 방송 우리 라디오 방송도 여러분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은 네. 정말 청취. 청취해 주시면은 네, 언젠가 또 우리 수영님이 또 더 유명해지시고 또 유명세와 돈과 권력을 갖게 되시면은 또 이제 내가 우리 수영님은 학부 때부터 봤지. 그래서 이제 또 그렇죠.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정말 뭔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도 이렇게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라고 어디서 칭찬 듣겠습니까? 이런 데서라도 칭찬 들어야 또 자존감이 뿜뿜해지죠. 어쨌든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두 분 모셔가지고 함께 또 시간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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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승님과 임동길님 모셔오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래는 이지연의 찰랑찰랑 들으시며 한 주간도 그러면은 밝은 하루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